어떤 나라든 외국 자본이 들어오겠다고 하면 두 팔 벌려 환영하는 게 상식입니다. 투자는 곧 일자리이고 일자리는 곧 표니까요. 그런데 2025년 캐나다에서 상식을 뒤엎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돈을 들고 찾아온 중국 기업 세 곳에게 당장 나가라는 퇴출 명령을 내린 겁니다. 신노마인 희귀금속, 청제 리튬 인터내셔널, 장계 마이닝, 하나같이 리튬 전기차 배터리의 심장을 만드는 핵심 원료를 만지던 회사들이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그 다음입니다. 2026년 1월 27일 캐나다 수도 오타와 캐나다 산업부 장관 멜라니 졸리가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나란히 앉아 서류에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서류 뒤에 적힌 숫자가 심상치 않습니다. 96조 원, 120조 원, 60조 원. 합치면 대한민국 1년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불과 3년 전까지 이 자리에 앉아있던 건 중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는 태극기가 꽂혀 있습니다. 캐나다가 100년 동안 품고 있던 거대한 금고, 그 금고의 열쇠를 중국이 아닌 한국에 내밀었습니다. 자원부국 캐나다가 왜 돈을 가져다 주겠다는 중국은 내쫓고 한국에는 제발 들어와 달라고 고개를 숙인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판도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20세기 전쟁의 총알은 강철로 만들었습니다. 21세기 전쟁의 총알은 리튬으로 만듭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전쟁이 아닙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전기차 시장을 놓고 벌이는 공급망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화약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핵심 광물입니다. 숫자를 보면 왜 전쟁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닌지 바로 느끼실 겁니다. 중국은 현재 전 세계 희토류 가공의 6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흑연 정제의 90% 이상, 코발트 정제의 70% 이상도 중국 손에 있습니다. 배터리를 만드는데 필요한 거의 모든 핵심 소재의 가공 공정을 한 나라가 틀어쥐고 있는 겁니다. 이걸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로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거대한 요리 대회입니다. 전기차를 조립하고 배터리를 만들고 반도체를 설계하는 게 요리입니다. 요리를 하려면 재료가 있어야 합니다. 리튬, 니켈, 코발트, 알루미나 이게 재료입니다. 문제는 이 재료의 도매 시장을 중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요리사가 재료를 사려면 중국 도매상을 거쳐야 하는 구조가 완성된 거죠. 마음에 드는 나라에는 싸게 팔고 마음에 안 드는 나라에는 값을 10배로 올리거나 아예 안 팔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냥 가설이냐고요? 이미 한번 벌어진 일입니다. 2010년 9월 중국과 일본 사이에 센카쿠 열도 분쟁이 터졌을 때 중국이 꺼내든 무기는 고남도 미사일도 아니었습니다. 희토류 수출 중단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공급의 97%를 장악하고 있었고 일본 제조업계는 순식간에 마비됐습니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광물 하나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바로 이 공포를 캐나다가 느낀 겁니다. 자기 나라 땅속에서 나오는 재료까지 중국 도매상에게 넘어가면 요리대회 전체가 중국의 손에 좌우될 수 있다는 위기감.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동맹국 캐나다의 자원이 중국에 장악되면 테슬라, GM, 포드 같은 미국 기업들이 배터리 원료를 구하지 못하는 사태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가 손을 잡고 중국 자본을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의 자원 금고 앞에 미국이라는 경비원이 서게 된 거죠. 이 경비원은 중국이라고 적힌 출입증은 무조건 차단합니다. 그렇다면 그 금고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이 난리인 걸까요? 캐나다 서스케처원주 티즈데일 인근 북유럽 신화의 천둥의 신토르의 이름을 딴 소어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2026년 1월 29일 발표된 예비경제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이 광구의 총 매장량은 측정 및 지시 자원 기준 495억 톤, 알루미나 함량만 68억 톤입니다. 추정 자원까지 합치면 866억 톤에 달합니다. 이 숫자가 와닿지 않으시죠? 이 광산의 수년제 가치를 보면 체감이 되실 겁니다. 새우 10% 할인율로 계산해도
723억 달러, 한화 약 96조 원입니다. 내부 수익률은 72%, 보통 광산 프로젝트에서 1520%만 넘어도 투자 가치가 충분하다고 하는데 72%는 말 그대로 노다지 중의 노다지입니다. 여기에 온타리오주 북부 링 오브 파이어, 서울 연적의 8대가 넘는 5120제곱킬로미터의 거대한 광산지대입니다. 니켈, 구리, 크로마이트, 백금족 금속이 대량 매장되어 있고 자원 가치는 약 900억 달러, 한화 약 120조 원으로 평가됩니다. 소어 프로젝트 96조 원, 링 오브 파이어 120조 원, 두 곳만 합쳐도 216조 원입니다. 그리고 이 보물 창고에서 나오는 건 그냥 알루미나가 아닙니다. 순도 99.99%의 사행급 고순도 알루미나 HPA입니다. 전기차 배터리가 과열되거나 합선되는 걸 막아주는 세퍼레이터 코팅의 핵심 소재, 일종의 방탄복입니다. 톤당 가격이 약 25,000달러, 일반 알루미나의 수십 배입니다. 마트에서 파는 밀가루와 미슐랭 레스토랑에서만 쓰는 트러플 오일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종류의 재료인데 품질에 따라 가치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전개의 금고, 비밀번호를 훔치려 한 나라 캐나다가 이 보물창고를 이토록 사력을 다해 지킨 이유는 누군가가 이미 비밀번호를 훔치려 한 흔적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전략은 교묘했습니다. 캐나다에 대형 광산을 대놓고 통째로 사겠다고 한 게 아닙니다. 아직 개발도 안 된 초기 단계의 작은 리튬 탐사 회사들에 슬금슬금 투자한 겁니다. 파워 메탈스, 리튬 칠레, 울트라 리튬, 하나같이 이름도 생소한 작은 회사들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100년 된 금고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대놓고 금고를 열어달라고 하면 당연히 거부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먼저 금고 열쇠를 만드는 기술자와 친해집니다. 그 다음에 경비 시스템 관리자와도 친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온 겁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상류부문 자산 장악이라고 부릅니다. 중국은 이미 광물을 정제하고 가공하는 중간 단계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원재료가 나오는 시작 단계까지 잡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중국 손에 들어가는 완전 독점 구조가 완성됩니다. 캐나다 안보당국이 이 구조를 정밀 분석한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금고 비밀번호가 새어나가기 직전에 간신히 막은 셈이었습니다. 대응은 단호했습니다. 앞으로 못 들어오게 막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미 들어와 있는 중국 자본까지 전부 퇴출시켰습니다. 그것도 해외 자산에 대한 투자까지 소급해서 이건 자본주의 역사에서도 극히 이례적인 조치였습니다. 캐나다 외국인 투자법 ICA이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강화되기 시작했고 2026년 현재 중국 국유기업이나 그 영향력 아래 있는 자본이 캐나다의 주요 광물 프로젝트에 신규 진입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여기에 캐나다는 핵심 광물 생산 동맹 CMPA까지 만들었습니다. 자원을 거래할 수 있는 나라들의 친구 명단인데 중국은 빠져 있습니다. 이 친구 명단의 핵심 원리를 이해하면 왜 한국이 선택될 수밖에 없었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프렌드 쇼어링, 프렌드 쇼어링. 직역하면 친구끼리만 거래하기입니다. 예전에는 어떤 나라든 돈만 있으면 자원을 살 수 있었습니다. 가장 싸게 파는 곳에서 사면 됐죠. 효율의 시대였으니까요. 그런데 2010년 일본 히토류 사태,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무기와 이런 사건들이 쌓이면서 세계는 깨달았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 아니라 싼 게 함정이었다는 걸. 다시 요리 대회 비유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전에는 재료를 가장 싸게 파는 가게에서 사면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가게 주인이 갑자기 가격을 10배로 올리거나 특정 요리사에게는 아예 안 팔겠다고 합니다. 갑자기 요리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비싸더라도 절대 배신하지 않을 믿을 수 있는 친구한테서만 재료를 사자. 이게 프렌드 쇼어링입니다. 돈의 규칙이 바뀐 겁니다. 수익률이 아니라 신뢰가 거래의 기준이 된 시대.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중국을 쫓아내는 건 알겠는데 그 빈자리를 왜 꼭 한국으로 채워야 했을까?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유럽도 있잖아.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캐나다가 원하는 건 그냥 광물을 캐서 팔아줄 파트너가 아닙니다. 캐나다 땅에서 나온 돌덩이를 수십 배, 수백 배, 비싼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바꿀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파트너가 필요한 겁니다. 광물 원석을 톤당 몇십 달러에 그냥 파는 건 믿지는 장사입니다. 그 돌덩이를 전기차 배터리로 바꾸면 가치가 수백 배로 뜁니다. 자국 안에서 그 가치 전환이 일어나야 일자리도 생기고 세금도 거치고 경제도 성장합니다. 친구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과 그 친구들 중에서 금고 열쇠를 받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열쇠를 받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돌덩이를 금으로 바꿀 수 있는 연금술, 그리고 그 연금술사가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신뢰. 캐나다 산업부 장관 멜라니 졸리는 2026년 1월 27일 한국과의 양해각서 체결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캐나다의 핵심 광물 공급은 단 한 국가에 국한될 수 없다. 한국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다. 왜 한국이었는지 숫자로 증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GM과 합작해서 얼티엄 캠이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퀘벡주 베칸쿠르에 대규모 양극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초기 5억 달러에서 시작한 투자가 현재 10억 달러 이상 한화 약 1조 3천억 원 이상이 투입했습니다. 2026년 10월 가동 목표. 여기서 생산된 양극재는 전량 LG에너지 솔루션과 GM의 합작사인 얼티엄 셀즈로 공급됩니다. 거기에 포스코 퓨처엠은 2025년 말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6,710억 원 규모의 천연의견 음극재 공급 계약까지 따냈습니다. 전년도 매출의 18.1%에 해당하는 초대형 계약입니다. 두 번째, LG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스텔란티스와 합작해서 넥스트스타 에너지를 만들었고 온타리오주 윈저에 45GW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투자 금액 총 50억 캐나다 달러 한화 약 5조 원이 넘습니다. 캐나다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투자입니다. 2025년 7월에는 글로벌 파트너와 43억 달러, 한화 약 5조 8천억 원 규모의 LFP 배터리 공급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세 번째,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볼타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이름으로 퀘벡주 그랑비에 전지박 공장을 짓기 위해 7억 5천만 캐나다 달러, 한화 약 7,5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2026년 양산 시작, 2027년 확장 계획까지 잡혀 있습니다. 이 세 기업만 합쳐도 캐나다에 투입된 한국 자본이 7조 원을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방산까지 얹히면 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캐나다가 추진 중인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 CPSP 총 사업비 약 60조 원 규모입니다.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이 사업의 수주를 위해 뛰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이미 캐나다 현지 철강 및 광물 기업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 구조의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잠수함을 건조해주면서 동시에 자원을 확보하는 상호의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한국이 캐나다 잠수함을 만들어주는 대가로 캐나다는 한국의 자원 투자를 전폭 지원합니다. 자원과 배터리와 방산이 하나의 패키지로 묶인 거대한 딜. 이건 비즈니스 계약이 아닙니다. 양국의 운명을 하나로 엮는 전략적 동맹의 시작입니다. 이 동맹의 규모를 지도 위에 그려보면 전율이 느껴집니다. 퀘벡에서 포스코 퓨처엠이 양극재를 만들고 솔루스 첨단 소재가 전지박을 생산합니다. 온타리오에서 LG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 셀을 조립합니다. 서스케처원에서 소어 프로젝트가 고순도 알루미나를 공급합니다. 온타리오 북부 링 오브 파이어에서 니켈과 크로마이트가 나옵니다. 캐나다 동쪽 끝에서 서쪽까지 한국 기업들이 하나의 벨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K-배터리 벨트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벨트에 연결된 캐나다 현지 기업이 약 250개에 달합니다. 말로만 하는 파트너가 아니라 이미 돈을 투자하고 공장을 짓고 수백 개의 현지 기업과 공급망을 엮어놓은 파트너.
이건 기술이 아닙니다. 집념입니다. 캐나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미국은 자원을 소비하는 나라이지 돌덩이를 배터리로 바꾸는 기술에서는 한국만 못합니다. 일본은 2010년 히토류 사태 이후 자원 다변화에 나섰지만 배터리 산업에서 한국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유럽은 아직 자체 배터리 생태계 구축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한국만이 돌을 금으로 바꿀 수 있는 연금술과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정치적 신뢰를 동시에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결론 열쇠를 받았다는 건 책임도 받았다는 뜻입니다. 10 전체를 정리하겠습니다. 캐나다가 100년 지켜온 금고의 열쇠를 한국에 건넨 이유는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자원 전쟁의 시대, 기술력과 신뢰가 돈보다 강력한 무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는 4가지 원인이 동시에 맞물리면서 일어났습니다. 하나, 미중 패권 경쟁이 광물을 전쟁의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둘, 중국의 조용한 자원 잠식이 캐나다의 경각심을 깨웠습니다. 셋, 프렌드쇼어링이라는 새로운 금융 엔진이 거래의 규칙 자체를 바꿨습니다. 넷, 한국의 배터리, 기술력과 정치적 신뢰가 결정적 한방이 됐습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관전 포인트는 4가지입니다. 첫째, 소어 프로젝트 착공 여부. 초기 자본 지출 8조 4천억 원이 실제로 투입되기 시작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이 돈이 움직이면 K배터리 벨트가 본격화된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링 오브 파이어 환경평가 완료. 2026년 6월이 분수령입니다. 이게 지연되면 120조 원짜리 광산의 활용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잠수함 프로젝트 수주 결과 하나오션이나 HD 현대중공업이 60조 원 규모의 CPSP를 수주하면 자원과 방산이 결합된 패키지 딜이 완성됩니다. 넷째, 중국의 보복 조치. 캐나다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거나 핵심 광물 수출 통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균형 잡힌 시선도 필요합니다. 96조 원의 보물 창고 열쇠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장밋빛인 건 아닙니다. 소어 프로젝트의 초기 자본 지출만 8조 4천억 원이고 프로젝트 수명 25년이라는 건 그만큼 긴 호흡의 투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국제 정세 변동, 환율 리스크, 광물 가격 변동성, 이 모든 변수가 상존합니다. 열쇠를 받았다는 건 그만큼의 책임도 함께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것입니다. 자원 전쟁의 시대, 한국은 지금 가장 좋은 패를 손에 쥐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광물을 무기화하려 해도 요새 안에 있는 나라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2010년 일본이 당한 히토류 충격을 리튬과 니켈에서는 겪지 않겠다는 겁니다. 기술은 흉내낼 수 있어도 수조 원을 먼저 투자하고 250개 현지 기업과 공급망을 엮어놓은 한국의 실행력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원 전쟁의 시대의 다음 K산업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